그만합시다. 자, 여기까지 충분해. 현타 오기 전에 딱 우리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하신 대로 네. 이것은 바로 도쿄 대공습입니다. 네. 도쿄 대공습입니다. 계기가 뭔가요? 8월에 저희가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남다르게 좀 광복절에 연관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 쭉 놓고서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 소닉 PD님께서 바로 찍으셨습니다. 이거다. 또 보니까 이 양반이 B29를 좋아하더라고. 응? 야, 이게 B29를 좋아하면 이게 연관되는 아이템이 딱 있는데 뭐겠습니까? 도쿄 대공습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매치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B29가 대활약을 했던 도쿄 대공습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도쿄 대공습, 자, B29가 엄청 많이 날라서 폭탄을 후다닥닥 떨어뜨려서 도쿄가 불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앞뒤 전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쿄 대공습의 시발점이 됐던 네. 태평양 전쟁 말기의 전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이 1944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시작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까지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이 있기 전까지 도대체 태평양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이 분기점이었죠. 그 미드웨이 해전 이래로 일본이 줄줄이 전패를 합니다. 뭐 과달칼날, 알류산 열도, 타라와 마킨 섬에 이르기까지 힘 한 번 일본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줄줄이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 거점을 미군한테 내주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군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1943년 9월에 인도네시아, 뉴기니,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를 잇는 이른바 절대 국방권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 여기 이 안쪽으로는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필코 이 선에서 미군을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뭐 금세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4년이 들어서니까 이게 무색해지죠. 이 절대 국방권의 전초기지가 어디였냐면 길버트 마샬 제도예요. 여기에 미군이 들이닥쳐서 바로 쫓겨납니다, 일본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거요. 계속되는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물량도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제 1944년, 그러니까 43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대충 1943년 9월, 그러니까 가을쯤부터 군수 체제가 완전히 돌아가요, 전시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44년쯤 되면 미국이 이제 계속되는 승리도 자신감을 얻고 물량도 이제 엄청 쌓아놨죠. 더군다나 계속해서 전선은 일본 본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최신형의 B29 폭격기의 기착지로서 어디가 적당할까? 왜 일본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나? 찾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냐? 마리아나 제도의 북쪽에 있는 사이판 섬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하여튼 이 사이판에서 이제 처절한 격전이 벌어져요. 이 사이판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군도 사이판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절한 격전이 벌어지지만 결국엔 1944년 7월 9일에 사이판이 미국에 함락이 됩니다. 당시 사이판을 잃어버린 건 일본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일본의 제2항공함대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후쿠도메 시게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이판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제대로 알았네요. 그러니까 일본 장군들도 다 바보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맨날 무다구치 레냐 뭐 이런 사람만 봐서 그렇지, 일본 장군들도 저기 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사이판 함락은 일본한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럼 일본한테 왜 이렇게 사이판이 중요했던 걸까요?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B-29 폭격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어요. 전진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판에서 뜨면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B-29뿐만 아니라 사이판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미군 잠수함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 미국 잠수함들이 일본 본토에서 거의 4,000km 떨어진 기지에서 출격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사이판을 점령하고 나니까 사이판에서 일본 본토까지 가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2,0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미국이 엄청 찍어냈던 잠수함들이 일본 근처로 와서 일본 해군과 일본 상선들을 마구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작전의 효율이 올라가죠. 그 독일 잠수함들이 네, 유보트가 그렇게 했죠. 네, 엄청난 활동을 한 건 아는데 네. 이 미국의 잠수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참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정찰이에요. 정찰을 해서 지금 일본 연안의 방어 태세가 어떻다는 걸 얘네가 정찰을 했어요. 두 번째 조기 경보도 할 수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숨어 있다가 일본군의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출격을 하면 그거를 재빨리 캐치해서 통신을 해줬어요. 두 번째 이제 특수부대도 침투, 그러니까 각 아직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몇 군데 거점 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도 했었고 상륙 작전을 할 때 상륙 지원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명구조예요. 아니 인명구조를 잠수함이 한다고요? 이게 사이판에서 지금 폭격기가 날아가잖아요. B-29가. 그런데 폭격을 하고 돌아오다가 예를 들어서 폭격을 하다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폭격기가. 그럼 돌아오다가 중간에 불시착해서 바다에 빠질 수가 있다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구해요. 상당히 많이 구했었어요.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판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완전 이제 미군 잠수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일본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남방제도 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일본군이 그쪽에서 뭐가 있었어? 석유, 고무, 보크사이트 이런 거 들여왔잖아. 이런 자원들을, 전쟁 물자들을. 그거를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격침시켜버린다. 이야. 사실 이전까지 미국이 이걸 잘못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미제 어뢰가 안 좋았어요, 처음에. 불발률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개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언제 개량을 하냐? 1944년 초에 개량을 해서 성공을 해요. 이게 마크 23 어뢰인데 이 마크 23 어뢰가 등장한 이후에 1944년 초여름부터 일본군한테는 악몽이 다가오는 거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네. 잠수함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도대체 꾸민 겁니까? 1944년 한 해 동안, 네. 1년 동안 미국이 뽑아낸 잠수함이 529척입니다. 약 230만 톤의 일본 상선을 격침시켜요. 이게 어느 정도 양냐면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미국이 일본에 입힌 피해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잠수함이 해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 물자 같은 거. 1943년 중반까지 그래도 일본이 좀 우린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이런 곳에서 한 달에 150만 배럴씩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군 잠수함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1944년 이제 초여름부터 미군 잠수함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했죠? 1944년 11월이 되면 이쪽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원유가 30만 배럴이 채 안 됩니다. 한 달에. 식량 등등 기타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유 외에 쌀, 고무, 보크사이트, 성면, 석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43년 한 해 동안에 요런 물자들이 1640만 톤이 들어가는데 44년이 되면 이게 1000만 톤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격침시킨 일본 선박의 60%가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됩니다. 완전히 일본을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자가 완전히 뭐야?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본 군부는 네. 이 사이판 함락 때문에 전쟁을 혹시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사실 그랬었어요. 처음에. 사이판 함락 직후에 일본 대본영 같은 경우에 거의 좌절이었어요. 심지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에도 왜 매파와 비둘기파, 그러니까 강경파,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건파가 잠깐 득세를 해요. 그러면서 종전 협상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금방 유야무야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B29 때문이에요. B29. 예. 사이판을 점령하고 나서 이때부터 B29를 띄웠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미국에도 공습 이거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 제 B29가 네. 공습이 별거 아니었다고요? 네. 이때 B29가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 고고도 전략, 아주 높이 떠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워낙 떨어졌었어요.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표물에 대한 타격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민도 야, 미국이 폭격은 하긴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 군부의 예상보다 훨씬 폭격의 시기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이판이 점령되자마자 순식간에 일본 전토가 불바다가 된다라고 했는데 별거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다시 한번 주판안을 두들깁니다. 어떻게? 야, 지금 전황이었대. 비록 우리가 사이판을 뺏겼는데 그래도 우리 일본이 아직 남방자원지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야? 중국 본토도 지금 뭐야? 중국군하고 우리가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의 노른자위 대부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도 한 700만 되고, 이런 정도 된단 말이야. 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이거 뭐야?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갑자기 분위기가. 아까 제가 뭐 온건파가 있다고 해서 온건파 때문에 도조 히데키가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본영 안에는 강경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판이 함락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미국도 지금 모든 걸 쥐어 짜내면서 싸우고 있다. B29가 날아와봤자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보지 않았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B29가 등장하면서 그냥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신무기, 그리고 뭔가 절대 무기가 나오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다.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원자폭탄 이외에는. 아니, 그래도 말입니다. 네. 제가 아파치 이후로 꺼낸 B29 아닙니까? 예. 한번 나왔으면 아작을 내야죠. 우리 PD님의 최애 아이템 중에 하나죠, B29가. 네. 제가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B29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부터 B29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B29 계획이 언제 나왔냐면, 1938년에 나왔어요. 네. 빠르네. 예.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신형 폭격기 개발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주요 항공기 업체에다가 발송을 해요. 그래서 39년에 그 구체화된 요구사항이 이제 발표가 됐죠. 거기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는 거의 지금 봐도 좀 약간 넘사벽인데 이 신형 폭격기는 대량의 폭탄을 싣고서 8,400km의 항속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속 500km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이면 야, 이거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이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 이게 3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 진짜. 30억 달러?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제가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당시 원자폭탄 만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 있었죠. 네. 그거 비용이 2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은 이 B29를 절대 병기로서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항공기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일단 뭐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험 제작기 하나 만들고 그거를 토대로 각종 시험과 개량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여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었어. 워낙 다급했거든, 전쟁이.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요구 성능에 부합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야, 대량 양상 제작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B29의 프로토타입이 YB29가 나왔거든요. 그 설계 도면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설계 도면이 나오니까 그냥 뭐야, 바로 생산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실제 B29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폭장량, 폭탄 실는 게 한 10톤 정도 됐어요. 이 이전에 그러니까 미 육군 항공대의 주력 폭격기가 B17이었는데 이 B17의 폭장량이 7.8톤이었거든요. 근데 10톤으로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항속거리는 8,400km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뭐예요? 무려 6,000km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9,000m의 고고도에서 작전 능력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 폭격기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B29에는 사실 더 무시무시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대됩니다.